건방진 손님들. 가뭄이 심한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자 열매들도 말라버렸고 샘물까지도 바닥을 드러내었지요. 산속 까마귀와 참새와 비둘기도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고 있었지요. 더구나 모아둔 양식도 없어서 앞날이 막막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산 밑에 사는 쥐들은 괜찮았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부지런히 식량을 모아놓은 덕택에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참새와 비둘기는 쥐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기로 하였지요. 맨 처음 까마귀가 쥐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쥐는 마침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쥐를 업신여기며 고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용케 살아있구나. 내가 손님이니 한상 푸짐하게 차리거라. 까마귀의 말을 들은 쥐는 화가 났답니다.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그 거드름 피우는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빗자루를 들고 까마귀를 쫓아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 때가 되자 이번엔 비둘기가 쥐를 찾아왔어요. 이놈 생쥐야, 내 친히 너에게 왔으니 내게 먹을 것을 바치거라. 비둘기 역시 무례하게 굴며 쥐를 얕보고 한껏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쥐는 비둘기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 일만 계속하다가 하도 시끄럽게 굴자 내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내 놈에게 줄 것은 없으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하고 소리치며 또 빗자루를 휘둘러 쫓아내었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다 되어 이번엔 참새가 찾아왔답니다. 그렇지만 참새는 까마귀나 비둘기와는 다르게 공손하였어요. 쥐야, 그동안 잘 지내었니? 요즘 가뭄이 들어 먹을 게 없단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참새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쥐는 그래, 어서 들어와라. 마침 저녁을 먹던 참이다. 하고 반갑게 맞았답니다. 참새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얻어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옷을 벗어준 은인. 이 사관은 조선 후기인 영조 때의 문신이랍니다. 문과에 급제한 후 정승에 임명되어 자상에 이른 사람이지요. 영조의 계비인 정순 왕후 김씨가 어릴 때 서산에 살았는데 집안이 지독히 가난하였어요. 정순 왕후의 아버지 김항구가 일찍이 친척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 온 마을이 모두 전염되자 야외에 초막을 지어 피하였답니다. 정순 왕후와 그의 어머니가 나가 피하였는데 정순 왕후는 그때 겨우 3살이었지요. 비몽사몽간에 밤에 도깨비들이 정순 왕후가 묵고 있는 초막 밖에 떼를 지어 와서 말하였어요. 얘들아, 조용히 하거라. 왕비님이 오셨으니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흩어져 가버리자 어머니는 사뭇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그해 정월에 김항구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이때 이 사관이 호서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여관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이미 서로 아는 처지였지요.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매우 추운 날씨였답니다. 이 사관이 김항구에게 말하였어요. 이런 혹하네. 3살짜리 딸이 너무 안쓰럽구려.
어른들은 체온으로 견딘다 하여도 어린 딸의 고생이 너무 크오.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돈피 갑옷을 벗어 딸을 덮어주는 것이었지요. 김항구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정순 왕후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며 들려주곤 하였지요. 정순 왕후가 15세 되는 해인 영조 35년에 정성 왕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이 끝났답니다. 두 번째 왕비감을 영조가 친히 고르기 위해 사대부의 딸들을 궁중에 모았는데 정순 왕후가 홀로 지정된 자리를 피하여 앉았답니다. 그대는 어찌 피해 앉는가? 영조가 묻자 정순 왕후가 대답하였어요. 아비의 이름이 이곳에 적혀 있는데 어찌 감히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대개 왕비를 간택할 때는 처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방석 끝에 섰기 때문이지요. 영조가 여러 처녀들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깊은고? 그러자 어떤 처녀는 산이 깊다고 말하고 어떤 처녀는 물이 깊다고 말하여 중론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정순 왕후는 홀로 말하였지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영조가 그 까닭을 물으니 정순 왕후는 대답하였어요. 사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있거니와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영조가 또 물었답니다. 무슨 꽃이 가장 좋은가? 그러자 어떤 처녀는 복숭아 꽃이 좋다고 말하고 어떤 처녀는 모란 꽃이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처녀는 해당화가 좋다고 말하여 대답하는 바가 여러 가지였지요. 이때 정순 왕후가 의외의 꽃을 홀로 말하였답니다.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영조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물으니 정순 왕후는 또렷하게 대답하였어요. 다른 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진하지 않지만 오직 목화는 천하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마운 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대궐로부터 일어나서 정순 왕후가 세수하는 그릇에 꽂히는 것이었지요. 영조는 그녀를 정궁으로 간택하였어요. 입궁할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치수를 재려 할 때 상궁이 옷 치수를 재기 위하여 정순 왕후에게 돌아앉기를 청하였답니다. 잠시 돌아앉아 주옵소서. 그러자 정순 왕후가 정색을 하며 말하였어요. 네가 돌아앉을 수는 없느냐? 황공하옵니다.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었지요. 정순 왕후가 궁궐에 들어오게 되자 영조가 말하였어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들었소.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소이까? 정순 왕후가 대답하였어요. 옛날 소첩이 어릴 적 서울로 들어오는 도중에 극심한 추위를 만났습니다. 부득이 동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사관이라는 사람이 돈피 갑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옷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목숨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요. 영조는 이 사관의 사람됨을 옳게 여겨 그를 발탁하여 썼지요. 이 사관은 그 뒤 14년 만에 덕망이 높아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겁이 많은 남자가 살았답니다. 이 남자는 조그만 일에도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를 겁보라고 불렀어요. 겁보는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겁을 집어먹어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겁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자지? 겁보는 헛간이라도 구하려고 어느 마을을 찾아갔어요. 마을 입구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겁보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지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왜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였어요. 우리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 요즘 천년 묵은 백호가 날마다 마을에 내려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때 겁보는 몹시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백호를 잡아드릴까요? 제가 화를 잘 쏘거든요. 저한테 술과 고기와 떡을 주신다면 사흘 안에 백호를 잡아 바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가 고맙지요. 만일 백호만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총각한테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겁보는 술과 고기와 떡을 배불리 얻어먹고 좋은 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잤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활과 화살을 들고 뒷산으로 갔어요. 백호는 뒷산 바위굴에 살고 있었지요. 겁보는 굴 가까이 갔다가 굴 앞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았답니다. 백호는 밤이 되어야 굴에서 나오겠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밤이 오기를 기다려야겠다. 겁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이윽고 밤이 되었지요. 굴에서 백호가 나왔답니다. 백호는 산이 떠나가라 크게 울부짖었어요. 겁보는 백호를 보자 겁이 덜컥 났답니다. 화살 하나를 꺼내 활을 겨누었지만 손이 떨려 쏠 수가 없었지요. 백호는 굴 앞을 서성거리다가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겁보를 보았어요. 그러자 겁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요. 겁보는 겁에 질려 기절해버렸답니다. 백호는 겁보를 공격하려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겁보가 앉아있는 소나무 꼭대기까지는 닿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겁보를 해치우려고 밤새도록 뛰어올랐지요. 그러는 사이 날이 훤히 밝아왔답니다. 백호는 겁보를 흘겨보더니 도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겁보가 깨어난 것은 아침이 되어서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꼭대기에 있는 겁보를 끌어내렸던 것이에요. 겁보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둘러대었답니다. 그것이 첫날이어서 어떻게 생긴 호랑이인지 구경만 하고 잤습니다. 사람들은 겁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어떤 호랑이인지 아셨으니 오늘 밤에는 꼭 잡아주십시오. 사람들은 겁보에게 술과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이며 이렇게 부탁하였어요. 다시 밤이 되었답니다. 백호가 굴에서 나왔어요. 겁보는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 백호를 향해 활을 겨냥하였지요. 그러나 손이 떨려 쏠 수가 없었답니다. 백호는 겁보를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처럼 또 소나무 꼭대기를 향해 펄쩍 뛰어올랐지요. 그렇지만 겉보를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버렸답니다. 겉보를 깨운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오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꼭 백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겉보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또 허탕을 치면 사기꾼이라고 몰매를 맞아 죽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백호에게 덤벼들기나 해야겠어. 겉보는 이렇게 마음먹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어요. 밀가루 한 포대만 구해주실래요? 사람들이 밀가루를 주자 절반은 풀을 쑤어 그릇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풀을 담은 그릇과 나머지 밀가루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겉보는 백호가 있는 굴 앞에서 옷을 모두 벗었답니다. 그런 다음 온몸에 풀을 바르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어요. 그 모습은 자신이 보아도 마치 괴물 같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겉보는 바위굴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때 백호가 잠에서 깨어났지요. 속이 출출하여 막 사냥을 떠날 참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괴물이 굴 속으로 들어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저것은 만년 묵은 백호인가 보구나. 나를 잡아먹으러 왔구나. 백호는 소름이 오싹 끼쳤답니다. 그냥 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쏜살같이 굴 밖으로 튀어나갔지요. 그리고 산속으로 깊이 달아났어요. 백호는 너무 달려 기운이 빠졌답니다. 숨이 턱에 닿아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지요. 내가 길바닥에서 죽을 수는 없지. 내 굴로 돌아가야겠다. 호랑이는 원래 묘한 버릇이 있지요. 죽을 때가 되면 제 굴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에요. 백호는 달리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갔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굴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겉보가 굴에서 기어나왔지요. 겉보는 굴 앞에 쓰러져 있는 백호를 보았어요. 순간 너무 놀라 까무라 쳐버렸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굴 앞에 쓰러져 있는 백호와 겉보를 보았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백호는 죽어 있고 겉보는 기절해 있었지요. 사람들은 겉보를 깨웠어요. 약속대로 백호를 잡았군요.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자 겉보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활로 백호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백호를 잡았습니다. 겉보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잡으면 크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요. 겉보에게 살 집을 지어주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었던 것이랍니다. 겉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색시와 결혼하여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배짱으로 승부를 건 인삼 무역왕. 딱 잘라 200냥으로 합시다. 뭐라고요? 200냥? 이 귀한 인삼을 거저 가져가려 하시오? 임상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인삼 장수 임상옥이 청나라 상인들과 인삼 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임상옥이 부른 인삼값은 500냥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200냥밖에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인삼값이 나뭇가지요? 왜 값을 반으로 툭 분지르는 것이요? 임상옥은 팔려고 가져간 인삼을 모두 싸가지고 도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아무리 임상옥이라도 우리가 인삼을 사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을걸. 아무렴, 저도 속이 탈게야. 이참에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자고. 모두 끝까지 버티라고.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저희들끼리 중얼거렸지요. 실은 인삼 값을 내리려고 청나라 상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짜고서는 인삼을 사지 않기로 한 것이랍니다. 그날 밤 북경 회동관에서는 의주 만상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주 만상은 청나라 상인에게 주로 인삼을 파는 조선의 상인 무리를 말하지요. 회동관은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있는 여관이었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상인들은 모두 그곳에 묵어야 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청나라 상인들이 모두 짜고서 인삼을 안 사겠다고 하니. 괜히 고집을 피우다가 인삼을 하나도 못 팔겠어요. 그냥 200냥이라도 받고 팝시다. 인삼을 조선으로 도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요. 의주 만상들은 의주에서 북경까지 먼 길을 걸어 인삼을 팔러 왔지요. 그대로 인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랬다가는 오가는 동안 먹고 쓴 돈마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지금 청나라 상인들의 뜻대로 해주었다가는 계속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소. 꾀를 내볼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오. 임상옥이 조용히 말하였어요. 임상옥은 그 말만 하고는 술잔을 기울일 뿐 더는 말이 없었답니다. 옆에서 임상옥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던 다른 상인들은 속이 답답했지만 임상옥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하였지요. 임상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답니다. 의주 만상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청나라에 온 사신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면 사신을 따라온 상인들도 함께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임상옥은 그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청나라 상인들을 만나기는커녕 회동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조용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지요. 다른 상인들은 조금씩 애가 타기 시작했답니다. 이대로 인삼을 못 팔면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도 모자랄 텐데 큰일이 났군. 이번 장사는 망했어, 망했다고. 무슨 좋은 수가 있는 모양이지. 기다려 보자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드디어 의주 만상이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지요. 임상옥은 숙소에서 혼자 진보다리를 꾸리고 있었어요. 아니, 정말 어쩔 셈이요. 인삼을 도로 가져갈 셈이요. 그러게 200냥이라도 받고 팔았으면 좋았을 것 아니요. 상인들은 임상옥의 방으로 몰려와 임상옥을 타박하였지요. 상인들의 말을 듣기만 하던 임상옥은 갑자기 심부름꾼을 찾았어요. 여봐라, 거기 돌쇠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삼을 모두 가져가 장터마당 한가운데에 쌓도록 해라. 네, 장터 마당에요?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상인들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지요.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임상옥은 고집스럽게 말하였어요. 알겠습니다.
돌쇠는 부지런히 인삼을 장터 마당으로 날랐답니다. 장터 마당에 인삼이 쌓이기 시작하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북경 장터에는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인삼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 상인과 의주 만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드디어 무슨 결판이 나긴 날 모양이야. 그런데 어쩌려고 인삼을 저리 싸는 것이야? 글쎄, 설마 공짜로 나눠주려는 건 아닐 테지. 예끼 이 사람, 인삼이 얼마나 귀한 건데 공짜로 나눠주나? 구경꾼들은 저마다 쑥덕거리며 모여 있었지요. 그때 임상옥이 장터 마당에 나타나 말하였어요. 자, 돌쇠야, 이제 인삼더미에 불을 지르거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네, 인삼에 불을 지르라고요? 오냐, 팔지도 못할 인삼이니 모두 태워버리고 돌아가야겠구나. 그렇지만 돌쇠는 섣불리 인삼에 불을 지를 수가 없었답니다. 귀하고 값비싼 약재인 인삼을 태워 없애다니요. 돌쇠는 슬슬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못하는 것이야. 어서 불을 지르라니까. 임상옥은 직접 나서 인삼 더미에 불을 붙였답니다. 기어이 인삼 더미 한 귀퉁이에 불이 붙고 말았지요.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인삼 타는 냄새가 장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인삼이 탄다. 아이고 아까워라. 임상옥 배짱 좀 보소. 저 귀한 인삼을 진짜 태우네. 사람들은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웅성거렸어요. 그때 모여선 사람들의 뒤쪽에서 이를 보고만 있던 청나라 상인들이 급히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지요. 어서 불을 끄시오. 어서. 천하의 명약을 불에 태우다니 이 무슨 짓이오. 이 인삼은 우리가 다 사겠소. 얼른 불부터 끄시오. 청나라 상인들이 소리쳤어요. 상관 마시오. 난 인삼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인삼을 팔지 않을 생각이오. 임상옥이 배짱 좋게 말하였어요. 알았소. 우리가 줬소. 값은 내 얼마든지 낼 터이니 불을 끄시오. 청나라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임상옥은 인삼에 붙은 불을 껐답니다. 남은 인삼들은 임상옥이 처음에 불렀던 값인 500냥보다도 훨씬 비싼 값에 팔렸어요. 불태운 인삼값의 손해를 빼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임상옥의 배짱이 마침내 청나라 상인들의 잔꾀를 이겨낸 것이었지요.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상옥은 인삼을 판 돈으로 비단을 삼더미처럼 사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임상옥은 대대로 장사를 해온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어려서부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배워 일찍 장사길로 나섰답니다. 임상옥은 틈틈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장사꾼이라도 아는 게 많고 머리를 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랬기에 임상옥은 의주 만상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통했답니다. 임상옥이 살았던 의주 지방은 중국 청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곳이었지요. 우리나라의 인삼과 중국의 비단을 서로 사고 팔았답니다. 의주 만상은 중국에 인삼을 파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든든한 배짱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잔꾀를 이겨낸 일로 임상옥은 중국에까지 널리 이름이 났답니다. 장사로 부를 쌓은 임상옥은 벼슬길에도 올랐어요. 양반이 아닌 상인의 신분으로 벼슬길에 오른 건 대단한 일이었지요. 임상옥은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창고를 열어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답니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배짱만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갖춘 사람이었답니다. 황소보다 귀한 목숨.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라고 불리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씨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밭을 갈 소 한 마리를 갖는 것이었어요. 봄이 되자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소를 끌고 일을 하였지요. 이랴, 어서 가자. 여인은 논밭을 가는 소를 지켜보며 부러워하였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소를 가질 수 있을까? 남의 소를 빌리자면 그 값을 주어야 했지요. 소를 빌리지 못하면 아들과 함께 직접 밭을 갈아야 했어요. 아들은 땀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소를 꼭 사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만 들어도 기특하구나.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지요. 어느 해 여름, 황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바쁜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모였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을까?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때 황부자가 배를 쑥 내밀고 나왔지요. 흠, 조용히들 하거라. 사람들은 황부자를 바라보았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벌거벗은 채로 저 앞 풀숲에서 하루만 지낸다면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해볼 사람은 앞으로 나오너라. 황부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어요. 황부자가 무슨 속셈이 있는 게야? 그렇고 말고 그곳은 모기가 유난히 커서 사람의 피를 이만큼씩이나 빨아먹는다니까. 아무리 소가 귀해도 그렇지 모기가 우글거리는 풀숲에서 어떻게 하룻밤을 벌거벗고 지낼 수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욕을 하며 하나둘 흩어졌지요. 이씨 여인도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룻밤 풀숲에 나가 있겠어요. 모기가 무섭긴 하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지요. 얘야, 그만두어라. 아무리 황소가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럴 수는 없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하였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황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 잘 생각하였다. 사내 대장부라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황부자는 이씨 아들을 칭찬하였지요. 아들은 초저녁부터 벌거벗고 풀숲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방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아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아야 한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황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야. 아들은 이를 앙 물었지요. 얘야, 어서 나오너라.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향해 손짓하였어요.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이 왔지요. 모기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났지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지요. 풀숲에 있던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지요. 아들은 모기에게 온몸이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하였다. 아무렴 네가 황소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무리 아들을 흔들어 깨워도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이런 안타깝기도 해라. 조금만 참았으면 황소 한 마리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으흐이. 황부자는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들을 뒷산에 묻어주었지요.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소매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학돌 바윗돌 이야기. 옛날 한 옛날 어떤 집에 하도 자손이 귀해서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으면 오래오래 살게 할까 걱정을 하였지요. 그 집은 벌써 5대째 외동으로 이어져 왔는데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낳은 아기 이름을 짓는데 할아버지가 학이라고 하였지요. 왜냐하면 학은 1000년을 산다니 아기도 학처럼 오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학은 오래 살지만 아무래도 약해 보이니 돌멩이처럼 단단하라고 돌이라고 짓자 하였지요. 그럼 학하고 돌하고 붙여서 학돌이라 하면 되지 않소. 할아버지가 그러니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구먼. 그럼 손자 이름은 학돌이 되겠구먼. 이래서 아기 이름을 학돌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러는 것이에요. 학돌보다 바윗돌이 더 크고 우람하니 바윗돌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좋지만 학돌도 좋으니 더 오래 살고 야무지고 우람하게 학돌 바윗돌이라고 하지 뭐. 할아버지가 3가지를 모두 모아서 부르자고 하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섰지요. 아니에요. 제가 다듬이를 할 때 대추나무 방망이로 두들기는데 그것보다 더 야무진 게 없답니다. 그러니 아기 이름은 대추나무 방망이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기 이름을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라 부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아버지가 와서 말하였지요. 아무리 오래 산다지만 학도 1000년이면 죽고 바위도 부서지고 방망이도 닳아 없어지지만 문고리는 둥그렇게 끝이 없잖소. 그러니 아기 이름을 문고리라 합시다. 이래서 아기 이름은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또 와서 말하였지요. 문고리 1개는 아무래도 모자라니 1개 더 붙여 부릅시다. 마침내 아기 이름은 자꾸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되었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 부르기도 힘들었지만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이 기다란 이름 덕택인지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동무들이 와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놀러 가자 하면
그래, 놀러 가자. 하고 따라 나서곤 하였지요.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서당에 가서 글 공부도 잘 하고 집에서 심부름도 잘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멱을 감다가 깊은 곳에 빠져버렸지요. 동무들이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네 집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안에서 식구들이 쫓아 나오면서 뭐야?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다고? 하고는 강으로 몰려갔지요. 얘야,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식구들이 부르면서 물 속을 보니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오래오래 살라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죽다니.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온 식구가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하였답니다. 왜구를 떨게 한 화약. 고려 때 일이에요.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서울이었던 송도에 살고 있었지요. 송도는 지금의 개성이랍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무선은 정성껏 손님을 맞았어요. 손님은 중국 원나라의 장사꾼인 이원이었지요. 이렇게 자꾸 만나면 안 되는 것을. 이원은 최무선이 권하는 자리에 앉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또 당신을 만나는 걸 알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오. 내가 염초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오.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말아요. 그 말을 하려고 여길 찾아온 것이요. 이원은 제발 부탁이라는 듯이 말하였지요. 제발 염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최무선은 애원하듯이 말하였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소. 그건 우리나라의 큰 비밀이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소이다. 최무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최무선은 가만히 방바닥만 내려다보았지요. 이원은 답답해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도대체 염초를 만들어 무엇을 할 작정이요? 최무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꼭 쥔 그의 주먹이 살며시 떨리고 있었어요. 꼭 필요합니다. 염초가 있어야 화약을 만드니까요. 그러게 화약은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그제야 최무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선생님도 들으셨겠지요.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노략질을 해간다는 것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바닷가 마을에 도둑질을 하러 온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나라 안까지 들어옵니다. 음식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지요. 어린애 늙은이 할 것 없이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나라가 위험할 지경입니다. 왜구는 일본의 해적들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원이 말하였어요. 그럼 당신은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무찌르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나타나지요. 그리고 칼솜씨가 뛰어납니다. 왜구를 이기자면 화약으로 만든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재무사는 힘주어 말하였어요. 만약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전 꼭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제 스스로 알아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많은 백성들이 왜구들에게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원은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졌어. 예? 재무서는 깜짝 놀랐답니다. 드디어 이원이 화약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염초 기술은 우리나라의 귀한 비밀이요. 당신 뜻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나는 원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나라의 해가 될지도 모르지 않소이까. 재무서는 실망해서 한숨을 쉬었지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몇 가지 도움말은 줄 수가 있소. 도움말이라는 말에 재무선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도움말이라고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이원은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화약을 무엇으로 만드는지는 알고 있소이까? 예, 황과 숯, 자석가루, 그리고 염초로 만듭니다. 그때 중국에는 원나라 말고도 명나라가 있었지요. 명나라는 새로 생긴 나라였어요. 원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요. 고려는 중국의 명나라에게 몇 번이나 화약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왜구의 노략질이 하도 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명나라는 고려에게 화약 만드는 법을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고려가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 원나라 편을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왜구는 점점 명나라까지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자 명나라는 화약을 만드는 염초와 황 등을 조금 보내주었지요. 그것으로 왜구를 물리쳐달라고요. 하지만 염초를 만드는 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오래된 절이나 커다란 집의 바로 밑에는 먼지가 많지요. 예? 갑작스런 이원의 말에 최무선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을 쓸어 모아 물에 타서 끓여 보십시오. 뭔가 남을 것이요. 그것이 염초입니까? 최무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원은 빙그레 웃기만 하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원은 서둘러 가버렸어요. 재무서는 골똘히 생각하였지요.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꼭 해내고 말 것이야. 재무서는 밤낮 없이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염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이원이 방법을 아주 조금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황과 자석, 숯가루를 어느 만큼씩 섞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모두 스스로 알아내야 했어요. 재무서는 매일매일 실험하고 또 하였답니다. 결국 재무서는 화약을 만들어냈어요. 화약뿐만이 아니었지요. 화약을 쓸 수 있는 대포까지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임금에게 알렸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화약과 대포를 만드는 곳을 두게 하였지요. 1377년 10월 드디어 화통도감이 생겼답니다. 재무서는 이곳의 일을 도맡아 보기로 하였어요.
채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였지요. 좀 더 좋은 화약과 대포를 만들 작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왜구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드디어 1380년 8월 채무선이 만든 화약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큰 활약을 하였답니다. 왜구는 충청도 진포로 배 500척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고려의 배는 80척 뿐이었지요. 하지만 고려가 크게 이겼답니다. 우르르 쾅! 큰 소리를 내며 날아드는 대포알을 보고 왜구들은 벌벌 떨었지요. 그 후론 노략질하는 왜구들이 차차 줄어들었답니다. 자라를 낚은 포수. 용왕에게는 말썽만 부리는 아들 자라가 있었답니다. 함지박보다 큰 자라는 백두산 천지에 와서 못된 짓만 골라 하였지요. 소나기를 퍼부어 마을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산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리기도 하였답니다. 나라에서는 용감한 장군을 천지에 보내었어요. 그러나 자라는 그때마다 쉽게 잡히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방을 써붙였어요. 백두산 천지에 괴물 자라를 잡는 자에게 벼슬과 상금을 주겠다. 방을 붙인 지 오래되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사나이가 임금님을 찾아 궁궐로 들어왔지요.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인고? 임금님은 사나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소인은 백두산 밑에 사는 포수입니다. 임금님께서 붙인 방을 보고 왔습니다. 포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 괴물은 사냥꾼의 활이나 창 따위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임금님, 소인도 알고 있사옵니다. 사실은 제 동생도 그 괴물에게 죽었습니다. 꼭 해결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포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답니다. 정말 안 되었구나.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가겠습니다. 포스의 목소리는 간절하였어요.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수는 가서 천지의 괴물을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끈을 주셨으면 합니다. 허허, 그거야 어려운 것이 아니네. 임금님은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끈을 포수에게 주었지요. 포수는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백두산 기슭에 이르렀어요. 백두산에 도착한 부자는 동굴을 찾아서 잠자리를 정하였어요. 포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는 겐가? 땅에서 흰 연기가 솟구치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포수를 향하여 걸어왔지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구먼. 어찌하여 아까운 목숨을 바치려 하는고?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였지요. 괴물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포수를 바라보았어요. 장하구나. 괴물은 자라이니 이 낚싯대로 낚아야 할 걸세. 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니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포수가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지요. 아니, 이건 꿈에서 본 낚싯대인데. 포수는 옆에 있는 낚싯대를 들어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백두산 신령님, 우리 부자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포수는 서둘러 자라가 있다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때 노루 한 마리가 폴짝폴짝 숲에서 뛰어나왔어요. 포수는 활을 당겨 노루를 잡았지요. 천지에 이른 포수는 노루 뒷다리 고기를 발라내어 낚시 미끼로 썼답니다. 포수는 꼼짝 않고 낚싯대만 바라보았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미끼를 건드리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포수도 지쳤지요. 아버지, 저기 사슴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켰어요. 다시 한번 활을 쏘아 사슴을 잡았지요. 포수는 사슴 고기를 미끼로 낚시를 다시 시작하였어요. 사흘이 흘렀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그놈의 자라는 사람 고기만 먹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천지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얘야, 무슨 짓이냐?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아버지, 빨리 낚싯대를 잡으세요. 아들은 낚싯줄 끝에 자신의 배를 걸고 물 밑으로 사라졌어요. 보스는 아들을 구하려고 낚싯대를 버리고 낚싯줄을 잡아당겼지요. 낚싯줄이 바위에 걸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포수는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어요. 옳거니 괴물 자라로구나. 포수는 커다란 돌을 들어서 자라의 머리를 향해 던졌지요. 자라는 대골대골 굴러서 다시 천지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포수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아주 세었지요. 낚싯줄을 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꿈에 찾아왔던 할머니가 나타났지요. 할머니, 얼른 저 좀 도와주십시오. 포수는 얼떨결에 외쳤어요. 할머니와 포수는 낚싯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잠시 후 힘이 빠진 자라는 슬금슬금 끌려 나왔지요. 어서 빨리 자라를 뒤집고 배를 가르게. 할머니가 재촉하자 포수는 자라 배를 갈랐답니다. 자라 뱃속에서 아들이 나왔지요.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포수는 아들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아들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저리 좀 비켜보게.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는 포수를 밀어버리고 아들 곁으로 다가 앉았어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지요. 포수는 기뻐서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포수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천주의 괴물을 잡은 포수를 칭찬하였어요. 정말 수고가 많았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특별히 소원은 없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모두 싫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포수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임금님은 포수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포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임금님은
포수가 자라를 낚았던 곳에 제사대를 만들었지요. 그때 마련한 제사대가 지금의 돌무지라고 합니다. 거북 등을 가진 토끼. 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답니다. 하늘나라 토끼는 오늘도 쿵쿵쿵 절구지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라 그리 힘들지는 않았지만 따스한 봄날만 되면 그 일도 실증이 났답니다. 파릇한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옹달샘에 가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들이키고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낮잠을 푹 자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절구질할 일이 더 많았어요. 며칠 후 옥황상제의 생일 때 쓸 하얀 떡살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아구, 정말 힘들어. 토끼가 이마에 방울방울 맺힌 땀을 닦으며 떡살을 찢고 있을 때였어요. 토끼야, 힘들지? 어서 이 물을 마시고 땀이나 식히렴. 한 선녀가 조롱박에 찰랑찰랑 물을 떠가지고 토끼 곁으로 왔답니다. 선녀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 착한 옥별 선녀였지요. 선녀가 내민 조롱박을 받아든 토끼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어요. 이야, 시원하다. 속이 얼얼한데.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또 온 거야? 토끼는 입맛을 다시며 물었답니다. 저 인간 세계에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욕하러 갔다 오는 길에 조금 떠온 것이야. 금강산의 물은 어느 물보다 맑고 시원하지. 또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운데. 뭐? 금강산? 토끼는 커다란 두 귀를 쫑긋 세웠지요. 그리고는 옥별 선녀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금강산이 어떤 곳인데? 옥별 선녀는 토끼를 대돌 위에 앉혀놓고 금강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12,000개의 멋진 봉우리들, 아름다운 꽃과 풀, 거울같이 맑고 깨끗한 연못, 하얀 안개를 흩뿌리며 쏟아져 내리는 수많은 폭포 줄기들과 무지개. 옥별 선녀는 눈을 감고 금강산의 모습을 줄줄 늘어놓았어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나도 금강산에 한번 가보았으면. 토끼는 옥별 선녀의 말에 넋을 잃었답니다. 토끼는 앞발로 턱을 괴고 옥별 선녀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요. 옥별 선녀가 돌아간 후에도 토끼는 돛돌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절구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지요.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토끼가 이제껏 가본 곳이라면 고작 달마을 뒷동산 뿐이었지요. 성미가 급한 토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황상제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제님, 이 하늘 아래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에 내려가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허, 네가 금강산에 가버리면 떡살은 누가 짓겠느냐. 이제 내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옥황상제는 버럭 화를 내었지요. 그건 염려 마십시오. 밤을 9번 밝혀가면서라도 옥황상제님의 생일 전까지는 떡살을 꼭 찌어 놓겠습니다. 옥황상제는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토끼는 계속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하듯 졸랐지요. 옥황상제는
토끼의 청이 너무도 간절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 좋다. 금강산 구경이 너의 소원이라면 그리하거라. 그런데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토끼는 옥황상제께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토끼는 너무나 좋아서 깡총깡총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랑하였지요. 토끼는 옥별 선녀를 급히 찾아가 무지개 다리를 빌려달라고 하였답니다. 금강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무지개 다리를 타야 했지요. 토끼는 무지개 다리를 들고 곧장 금강산 쪽으로 갔어요. 토끼는 외금강 입구에 있는 달걀 바위에 무지개 다리를 걸쳐 놓았어요. 달걀 바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토끼는 높다란 세존봉을 향해 뛰어 올라갔지요. 금강산 세존봉은 1만 2천 봉우리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옥별선녀가 기뜸해준 곳이었답니다. 세존봉에 오른 토끼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치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앞에 우뚝 솟은 전화대는 마치 하늘에 핀 한 송이 흰 꽃 같았고 구슬같이 흐르는 옥류동의 폭포는 무늬를 수놓은 비단결을 쭉 늘어놓은 듯 하였지요. 봉황새가 춤추며 나는 듯한 무봉포와 비봉포, 은실 같은 은사류, 이 모든 폭포들이 합쳐 떨어지는 구룡련의 모습이었어요. 토끼는 탄성을 지르며 이 바위 저 바위를 부지런히 뛰어다녔지요. 하늘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치였어요. 외금강을 거쳐 내금강, 해금강을 두루 구경하던 토끼는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 바다에 휘영청 밝고 둥그런 보름달이 비쳤어요. 아차! 보름달이잖아! 토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랴부랴 무지개 다리를 세워둔 달걀 바위산으로 뛰어갔어요. 토끼는 동그란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지개 다리를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무지개 다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토끼가 발을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 이놈 토끼야. 용궁의 거북이보다 더 느려 빠진 내 녀석의 죄를 알렸다. 약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너에게 생일잔치 떡살을 이젠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다시는 하늘에 올라올 생각일랑 말거라.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콰르릉 콰르릉. 토끼가 용서를 빌 틈도 없이 옥황상제는 불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온 금강산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는 번쩍하면서 시뻘건 불빛이 하늘을 가리며 내리꽂혔답니다. 큰 소리와 불빛에 놀라 정신을 잃은 토끼는 한참 만에 깨어났지요.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듯하고 등이 쿡쿡 쑤셨답니다. 손으로 아픈 등을 만지니 느낌이 이상하였어요. 머리를 돌려 등을 본 토끼는 놀라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고왔던 등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토끼의 등이 거북이의 등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토끼에게 옥황상제가 내린 벌은 토끼의 등을 느림보 거북이의 등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흉하게 변한 등을 보니 토끼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답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벌을 내린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밤새 내내 울고 또 울었지요. 울다 지친 토끼는 바위에 기댄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토끼는 따스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것 같아 눈을 떴답니다. 동해 바다 위에 커다란 해가 붉은 빛을 흩뿌리며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 붉은 빛을 받은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어요. 이야, 이럴 수가. 토끼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슬픔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가셨지요. 토끼는 들뜬 마음을 안고 어제 올라온 세존봉 중턱을 향해 뛰어 올라갔답니다. 무거운 거북이 등이어서 예전보다 그리 빠르지는 않았지요. 구룡련 계곡을 내려다보는 토끼는 왠지 모르게 즐거워졌어요. 그래, 이건 벌이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받는 벌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옥황상제님이 벌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복이 된 것이야. 여기 있으면 옥별선녀도 만날 수 있잖아. 토끼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중얼거렸지요. 토끼는 날마다 세존봉에 올라 금강산을 오래도록 구경하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토끼는 그대로 돌이 되어 굳어지고 말았답니다. 머리는 토끼 모양이요, 몸집은 거북이 모양을 한 바위로 말입니다. 이 바위가 바로 토끼 바위이지요. 돌이 된 토끼는 지금도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들을 한눈에 굽어보면서 세존봉 중턱에 꿇어앉아 있답니다. 심성 좋은 나무꾼의 복. 봄날처럼 포근한 처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경희군 흥화문의 서쪽 좁은 문 앞에서 70은 대배는 영감이 담뱃대를 물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한가롭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막 해가 지려는 때였지요. 당나귀에 나무찜을 싣고 가던 총각이 그 영감 앞을 지나며 혼잣말로는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참, 내일 어머니 생신에 북어라도 두어 마리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영감이 나무꾼을 불렀지요. 이봐 젊은이, 지금 뭐라고 했지? 나무를 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시큰둥하게 대답하였어요. 영감님께 한 소리는 아닙니다. 나무가 팔려야 말이지요. 답답하여 나무 사시겠습니까? 문에 붙어 섰던 금장 군사가 그를 향해 걸음을 옮기자 영감이 잰 손짓으로 막으며 말하였어요. 내 그 나무 삼아 어디서 왔느냐? 네? 그 나무를 팔아주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어디서 왔느냐? 영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어요. 회룡골 능 안에서 한 나무 입죠. 나무는 좋습니다요. 영감이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말하였어요. 회룡골 능이라면 어느 분을 모신 능이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감님의 어머님을 모신 능이랍니다. 영감이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능이 아니라 원소가 아니냐? 원소는 왕 세자나 세자빈 그리고 왕의 사친들의 산소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영감님, 임금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을 모신 곳이면 능이지요. 전 능이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도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 같아 돌아가신 뒤에도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데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젊은이는 제법 10가지 올렸지요. 그러자 영감은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말하였어요. 그럼 그래야지. 네 말이 맞다. 그건 그렇고 나무값은 얼마더냐? 8푼입니다. 이자에게 8푼을 주거라.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까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 전대에서 엽전 8푼을 꺼내 나무 장수에게 주었답니다. 그 돈을 받은 젊은이가 말하였지요. 8푼이라 한 건 애누리를 하실 경우를 생각하여 한 푼 더 부른 것이니 이걸 받으십시오. 젊은이는 받은 돈에서 엽전 하나를 되돌려주며 말하였어요. 영감은 속으로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심성은 참 고운 자로구나 하고 8푼을 다 받아가라고 하였지요. 실은 7푼어치밖에 안 되는 나무입니다. 젊은이는 받지 않았지요. 영감이 말하였어요. 나는 아까 젊은이가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네. 다 가지고 가서 어머니 생일상에 올릴 고기라도 한 칼 끊어가게. 그리고 그 나무는 저 안에다 드리게나.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조심해서 가게나. 젊은이는 나무찜을 부리러 가면서 다시 걸음을 멈추고 방금 헤어진 영감을 불렀답니다. 영감님! 영감님! 나무 부릴 곳을 알려주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서며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이놈, 말 조심하거라. 어느 안전이라고. 저만치 가던 영감이 뒤를 돌아보며 그 사내를 제지하고서 말하였지요.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오늘은 7푼어치를 8푼이나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6푼 반에 드릴 테니 더 사시겠습니까? 이틀 걸러 한 번씩 나무를 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이런 대갓집에서는 나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이지요. 집이 커도 이렇게 큰 집은 난생 처음이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단골로 되면 자기의 돈벌이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대놓고 쓰는 이 댁에서도 돈이 덜 들고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자주 나무를 살 필요가 없느니라. 모레 또 온다면 그때는 한 번 더 팔아주마. 네, 그럼 모레 옵죠. 영감은 나무찜을 부리러 당나귀를 몰고 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음 지었답니다. 그는 아까 서현문 앞에서 능 얘기를 할 때 젊은이가 한두 번 입에 올렸던 상감, 영조였지요. 영조는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일, 즉 이국 편민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오면서 전에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별감 몇 명만을 변복 차림으로 따르게 하는 야간 자맹이 잦았어요. 그러나 이제 70줄에 들어서고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자맹을 중단하고 요즘은 오늘처럼 서현문 앞에 나가 궁궐 담장 모퉁이에 앉아 지나다니는 백성들을 관찰하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로 되었답니다. 편전으로 들어온 영조는 젊은 나무꾼의 얘기가 귀에 선하였어요.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도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 같아서 돌아가신 뒤에도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데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아닙니까? 이 말을 영조는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물며 임금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물며 임금님을. 사실 영조에게는 늘 어머니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지요. 그 한이란 어머니의 쉰이를 부왕인 숙종과 함께 종묘에 모시지 못하고 육상궁이라는 별묘에 따로 모신 것과 산소를 능이라고 하지 못하고 소녕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기야 그것이 영조의 잘못은 아니었지요. 국법이 그러했답니다. 소녕원이라고 존봉하는 것도 되지 않을 것을 영조가 애써 그리 된 것이었답니다. 영조의 어머니 최 씨는 무술이었지요. 당시 궁중제도의 나인 궁녀는 한양 누대에 살고 있는 별감집 딸이나 누이들을 8에서 9살 때부터 뽑아 대궐에서 시중을 드는 까다로운 절차를 연습시켰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 12살이 되면 비로소 임금 앞에 나가 심부름도 하고 음식 시중도 들게 되는데, 그때 임금의 총애를 받아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면 상궁 벼슬이 내려진답니다. 잘 되면 비내까지도 오르는데 숙종이 총애한 나인 중에 장희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장희빈은 중전 민씨를 패출시키는 데 성공하여 정궁으로까지 봉해졌답니다. 그러나 5년 후 숙종은 장희빈의 유악함을 뒤늦게 깨닫고 중전을 패출시킨 데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려 희빈 장씨의 처소에 발길을 끊었지요. 숙종은 편전에 있지 않을 때면 궁궐 이곳저곳을 거닐곤 하였답니다. 그런 정처 없는 발길이 어느 날 무수리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늦은 밤 어느 집 앞을 지나다 촛불이 켜진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전경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소반에 경단을 차려놓고는 절을 하며 무언가 간절히 비는 모습이었어요. 20이 간 넘은 무술이었지요. 궁중에서는 삿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한 숙종이 수행하던 뇌관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답니다. 상감의 출현에 깜짝 놀라 달려나온 그 무수리가 엎드려 고하였어요. 쇳내는 인현왕후 마마의 본모 상궁 밑에 있는 무술입니다. 오늘이 돌아가신 마마의 생신인지라 평소 즐겨 드시던 경단을 빚어 마음속으로라도 빌며 혹 꿈에서라도 운감하실까 하여 기원을 올리고 있던 중이옵니다. 감탄한 숙종은 그 무수리를 방으로 들게 하여 말하였어요. 왕은 무수리의 마음 씀씀이나 또 그의 못지않은 외모에 끌렸지요. 장희빈에게 저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내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다. 오늘 좀 피곤하여 여기서 쉬었다가 가려는 것이다. 무수리는 바삐 갈무리에 둔 이부자리를 펴 왕을 자리에 눕게 하였지요. 나인들의 방에는 반드시 새 이부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왕이 언제 불쑥 잠자리를 청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런 이부자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나인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너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대령하고 있어라. 왕은 내관에게 명한 뒤 그날 무수리와 함께 침수에 들었답니다. 물론 내관은 그 사실을 혼자서만 알고 있어야 했고 왕은 그 최라는 나인을 찾는 횟수가 늘었지요. 영조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도 되고 무수리의 아들도 되는 것이지요. 왕 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어머니에 관한 모든 일들을 국법을 어겨가며 할 수는 없었답니다. 왕은 나무꾼이 부러웠어요.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아 정성으로 제사를 모시고 생신상에 북어 2마리 올려야 하는 것을 큰일로 생각하는 가난한 효심이 마냥 부러웠지요. 영조는 그날
일찍이 서현문 밖으로 나가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약주한 날이 되었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젊은이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가 싶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현문 앞에 나가 기다렸으나 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젊은이가 나타난 것은 나흘 뒤였어요. 서현문 밖에 나가 있던 영조는 와락 반가운 마음에 질문부터 던졌답니다. 어찌 된 것이냐? 젊은이가 말하였지요. 영감님, 죄송합니다. 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 젊은이가 아주 송구스런 얼굴로 말하였지요. 제가 영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능 안에 들어갔다는 죄로 그걸 몽땅 빼앗겼지 뭡니까? 삭정이와 솔가리 그리고 죽은 소나무 장작 아주 짭짤한 나무찜이었는데 능군한테 다 뺏겼습니다. 사정이 그렇기는 해도 영감님께는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너 이 사람한테 한 양을 주거라. 영조는 별감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자 젊은이가 펄쩍 뛸 듯이 놀라며 말하였어요. 아니, 영감님, 한 양이라니요. 나무값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6푼 반입니다. 한 양짜리 물건이 절대 못 됩니다요. 영조가 조용히 말하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라. 아니, 제가 제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상을 주시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영조는 억지로 떠맡기듯 주었답니다. 돈보다도 저는... 젊은이가 하던 말을 끊었으므로 영조가 그 다음을 잊게 하였지요. 돈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더냐. 영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혹 능의 안전과 친하신지요? 젊은이는 능관을 안전이라 하였답니다. 능관은 각 고을의 수령과 같은 급이기 때문에 안전이란 말을 충분히 쓸 수가 있었지요. 네, 좀 알기는 하지. 그러시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능 안에 죽은 나뭇가지를 떼는 것쯤은 허락하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이는 참으로 순진한 데가 있어 영조의 마음에 더 들었답니다. 그보다도 더한 부탁도 할 수 있는 처지다. 그러니 너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서찰을 한 장 써줄 터이니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오거든 받아서 전하거라. 편전으로 들어간 영조는 나무꾼에게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내용을 적기 시작하였지요. 즉, 이 서찰을 가지고 간 젊은이에게 수복 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자리를 있게 하라는 어명이었어요. 한참 기다리니 아까 영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능관에게 전하라는 서찰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젊은이는 이제 나무를 하기가 아주 수월해지겠군 하며 빠른 걸음으로 소뇽원으로 갔답니다. 입구를 지키는 능군에게 안전께 전할 서찰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나무를 맘대로 해도 된다는 희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기다리다 못한 젊은이가 돌아서려는데 아까 그 능군이 달려나오더니 말하였지요. 능관께서 급히 보자시니 어서 뛰어가 배워라. 숨이 찰 정도로 달려가 안전 앞에 읍하듯 서자 능관이 말하였어요. 네가 가져온 서찰은 상감 마마께서 내게 보내신 정교이다.
내게 수복을 시키라는 분부시니 착실하게 임하라. 젊은이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럼 그 영감님이 상감마마란 말이잖아. 그렇다면 그 대갓집은 궁궐? 젊은이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만 하였답니다.